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카이로 대학교 연설을 통해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다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여객선의 사고 원인은 조타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 해경은 브리핑에서 운항을 담당했던 1등 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다 섬과 충돌 100m 앞에서야 항로 이탈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 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심정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도 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5시 기준 총 화선 길이 2.74km 가운데 1.65km가 진화 완료돼 산불 진화율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자문단이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 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인사 요청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13일쯤 인사 조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의 농축, 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사례를 들며 호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것처럼 한국도 그러한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텍스트 구현 능력입니다. 제미나이의 다국어 추론 능력을 활용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텍스트 묘사 정확도가 향상됐는데 사용자는 최대 14장의 이미지를 입력해 이를 구성 요소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으며 기존 사진의 조명을 낮에서 밤으로 바꾸거나 피사체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고난도 편집도 가능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경북의 해안과 산지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넘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2019년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여당은 다음 달 2일인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쟁점 예산 처리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쟁점들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치와이에서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정리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년 7개월 전 국회에서 일어났던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는데 재판에 넘겨졌던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령을 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6명인데요. 네. 이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형 이상, 또 국회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네네. 모두 이 기준 아래로 선고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다시 짚어보면 지난 2019년 4월에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이 공수처 신설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찬성 측이었던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했고 네. 또 의원과 사무실과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그 다음 해인 2020년 1월 기소됐거든요. 예. 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동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제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이 나왔죠. 네, 해경의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했던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조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사고 지역이 이제 연안의 좁은 수료여서 이 자동 항법으로 조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배의 방향을 바꿔야 했는데요. 예. 하지만 1등 항해사는 자동 조타를 유지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에 대해서는 통역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해역은 선장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구역이었는데도 이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없었습니다. 예.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고 또 선장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해경은 사고 여객선 감식과 함께 이제 항해사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또 유해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불과 15일 만에 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공장에서 이 배수로 찌꺼기를 청소하러 들어가 노동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됐습니다. 네. 청소 작업은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진행됐는데도 이 찌꺼기에서 나온 가스를 마시고 노동자 3명이 쓰러졌고요. 네. 이들을 구하러 간 이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팀 3명도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찌꺼기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해서 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이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포항제철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포스코는 당시 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의 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네요. 네, 이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우리 돈 8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어난 거고 시장 예상치 549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매출액이 650억 달러를 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것 역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네. 수치입니다. 이번 실적은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AI가 모든 곳에 침투해서 모든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I 고품론에 대해서도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서 재차 부인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어제 뉴욕 증시는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 견인으로 우리 코스피까지 덩달아 4천선을 회복하며 반응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젠슨왕 CEO의 말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AI 산업을 둘러싼 투자와 주가 또 수요가 부풀려 있다는 이런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뭐 분명 낙관론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거품론을 지탱하는 근본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 네. 이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수익은 반영돼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이 미중 갈등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되면 이 현재 실적은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기대감 섞인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는 있지만 이 AI 반도체를 활용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예. 메타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빚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긴 한데 아직 이렇다 할 뭐 눈에 보이는 변화라든지 사업이 없고 이 자연히 수익성은 더 안개 속입니다. 네. 또 엔비디아가 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의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 소위 순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데요. 네. 좋게 말하면 순환이고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로 볼 수 있겠죠. 네네. 주기적으로 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서 좀 유의할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준 인물인 이모 씨가 도주 한 달 만에 붙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에 이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충주시 한 휴게소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 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김 여사의 휴대폰이 발견이 됐고 이때 이제 김 여사와 이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건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7일 김 여사 재판에서는
이 씨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씨가 이제 김 여사에게 2차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자신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이제 항의하니까 김 여사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네네. 특검팀은 이 씨를 오늘도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기로 했죠. 네, 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특검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고 이 의혹 규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네. 김 여사는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서 이 고가 목걸이와 금거북이 수수 의혹과 함께 이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했던 디올백 수수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네. 이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과 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오후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 어느 정도 진화가 됐을까요? 이 오전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60%입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이 강원 인제군 기린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14시간째 진화 중인데요. 네네.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미만이고 10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을 하는데요. 다행히 민가나 인근 군부대로 산불이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불이 일몰 직전에 나서 또 이제 야간을 지나면서 이제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산세가 험해서 이 진화의 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산림당국은 산불이 번지는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해서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네.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헬기를 좀 투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가을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산불이 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네.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출근 교통량이 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 진입내부 끝지점에서는 본선과 합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고요. 조금 더 가서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정나들목부터 탄천 1교 사이로 정체 심해지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강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영동선 시점에서부터 월곡분기점 사이와 또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고성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홍천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하네요. 장중에 2%대 상승을 보이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도 장 초반에 5% 급등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 결국 2.5% 하락하면서 S&P 500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예. 이 주식시장이 앞서 빠지기 시작했던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4%대 후반 급락을 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이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후 빅테크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빅스 지수가 27을 넘기도 했고요. 네. 이런 하락에는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이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0% 밑으로 내려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네. 이 다우는 0.7%, S&P 500은 1.6%, 나스닥은 2.2%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9천 명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실업률이 4.4%로 거의 4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 시장의 예상치인 4.3%보다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건으로 아직은 낮은 편인데요. 네.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은 또 낮은 증가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듯 보이지만 해고는 아직 급증하지 않은 이중 신호인 셈입니다. 연준에서도 임금 상승률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평균 시급 증가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의 내용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소비 둔화 우려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 미국 소비에서 상위 부유층이 전체 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페드에서는 임금 데이터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금리 인하 논리에 힘을 싣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 우려를 야기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주가는 급락했다.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호조였습니다. 이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판매 차트가 하늘을 뚫고 나갈 기세라고 말하면서 AI 버블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주 동안을 보면 AI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유를 보면 시타델에서는 3.1조 달러에 이르는 옵션 만기 그리고 퀀트 매매를 하는 헤지펀드들의 위험 자산 회피 신호가 주가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는데 12월에 월마트가 50여 년 만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나서 나스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이전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약 2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오래된 기업들,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JP모건,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네. 아직도 경매로 주식을 사고 파는 형태입니다. 이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월마트가 나스닥의 공유 가치인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 그리고 혁신을 통한 기업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이번에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갔죠?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만 3천 원을 주는 상품, 그러니까 하루 0.24%의 수익이 난다면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까지 213일 열렸습니다. 이 하루에 0.24%씩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그 하루는 진짜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복리로 213일이 지나면 올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은 66.9%가 됩니다. 네. 이 복리의 힘이 이렇게 크고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본업을 잘하는 탄탄한 기업들의 주식은 마치 지금 우리 주식시장처럼 하락이 있어도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고 빠르게 하락 전에 지수를 회복을 합니다. 네. 이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어느새 불어나 있는 계좌 잔고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1.92% 오른 4.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37% 오르며 11월 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양지수 상승 시에 코스닥이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준 겁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명품의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칩이 그렇습니다. DDR4 1기가 칩의 스팟 가격은 9월 이후 158%, DDR5 2기가 칩은 누적 307% 상승했습니다. 네. 이 트렌드포스에서는 스팟 시장은 현재의 가격 추세를 판단하는 최적의 지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이 구매자들은 오히려 칩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시장의 강세 전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큰 관심인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예, 중국이 일본 화장품 수입 제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서 화장품 섹터의 주가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효과가 기대되는 카지노, 호텔, 면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10%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드 보복으로 발생한 한한령을 생각해 보면 예. 이번 중일 갈등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정리가 돼 가는 모양새네요. 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에 있어서 쟁점이었던 금가 분리,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간의 분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6일에 각각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 코인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더불어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하고 만나서 부동산 기반 디지털 화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사우디가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토큰 증권 형태로 분할하거나 혹은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 시티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는 등 이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식 매수를 고려할 때 우리 가족이 다니고 싶은 회사인가를 떠올리면 그 판단이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네이버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회사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에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뭘까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3.67% 큰 폭으로 내리며 끝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8%의 하락을 보여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4천을 깨고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하고의 디커플링이 보이기도 했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도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추세를 만들어낸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내는 개인의 자금력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국제 금값 어땠을까요? 국제 금값은 0.13% 내린 온스당 4,07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개인들의 현물 ETF 매수세가 강합니다. 네. 이 1,500원어치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우리 시장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금 분산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고공행진 보이고 있는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은 0.27% 오른 1,47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재부 장관은 원화와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내년에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면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공공기관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일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 3분기까지 국민연금 등의 해외 주식과 채권 매입 금액이 1,463억 달러, 원화로 215조 원이 됩니다. 네. 또한 원화가 지난 4월부터 엔화에 강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상위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0.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한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 기대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을 날씨는 정말 일교차가 크잖아요. 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5도 정도나 껑충 올라가겠습니다. 서울도 아침에는 1.3도로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까지 건조특보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네, 인제 산불도 빨리 진화됐으면 하네요. 네. 자, 주말인 내일이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작을 소에 눈설을 쓰면서 첫눈, 작은 눈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대설처럼 많은 눈이 내리진 않지만 이 무렵부터 초겨울의 기온이 뚜렷해지고 눈이 내리는 시기가 됩니다. 이 매년 소설 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져 이 소설에는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또한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월동 준비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는 김장은 소설 전에 대부분 끝내고 나지만 네. 요즘은 소설 전후까지 이뤄집니다. 예. 이때 무말랭이와 시래기, 곶감 등 겨울 저장식을 준비하고 제철 음식으로는 굴과 과메기, 가리비와 꼬막, 유자와 사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에서도 이런 음식들 많이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소설이 지나고 나면 계절이 이제 겨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죠. 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그러나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서쪽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몰고 오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목요일에 또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서 일부 내륙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식이 7월 25일 하셨고 26일부터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하셨으니까 네네.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나게 한 120일 돼가는데요. 1년 이상 됐을 거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일이 많으셨잖아요. 예, 뭐 일이 많은 부처더라고요. 예. 네. 자, 100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네. 성과는 뭐였고 좀 아쉬운 점이다.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우선 그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떻든 가장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주 이 성황리에 잘 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네.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제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된 거를 뭐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 그것 역시 이제 11월 30일 다음 주면은 이제 소비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보도도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네.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도 3분기 들어서 좋아졌고 내수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이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울러서 이제 뭐 글쎄요,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 이 사회적 참사, 이 오송 또 이태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의 사과도 있었고 또 추모 행사라든가 예. 또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한편에서 보람이 있으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이 정부의 또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아쉬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안전 얘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자초 사고는 다행히 그래도 전원이 다 구조가 됐고 어제도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 저희가 앞서 보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나서 지금 진화 중인데 자, 이런 사고 소식 들을 때마다 제일 긴장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예, 그동안 이제 대형 참사로 이렇게 비화된 그런 이제 자연 재난이나 또 사회 재난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응이 늦어지거나 또는 사후 대처를 제대로 잘 못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도 있었고 좀 과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조기에 진압을 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조기에 이 진화를 하고 또 재난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의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이 피해도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홍수 피해 때를 제외하고는 대형 10명 이상 되는 그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헌법 존중 TF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행안부의 경우는 장관님이 단장으로 해서 12명으로 TF가 발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접했고요. 근데 행안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2개 집중 점검 기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전임 장관께서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안부 내에서도 이 내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혹시 이 가담 또는 이 방조한 그런 정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승진자 명단에 오른다든가 뭐 이런 이 경우가 있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논란을 안고 가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안에 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인사 조치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조사 방침 아니겠습니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 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일부 보도라든가 또 야당의 주장은 전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세를 펴시는 걸 봤는데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혐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네. 그런 경우에 좀 네. 더 확실하게 네. 왜냐하면은 이 주변의 그런 뭐 주장이나 혐의에 대한 그 증언이 있어도 실제 본인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면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또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휴대전화를 제출할 거를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그것을 불응하면 불응한 대로 더 이상 뭐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협조를 받아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12월 3일이 네. 곧 비상계엄 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서요. 네.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란 청산 작업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 3대 특검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일부는 기소가 돼서 이 재판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돼야 내란 청산이라고 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내년 지금 인사 조치가 보통 2월에 있으니까요. 헌법 존중 TF의 활동 시한도 딱 정해서 길지 않게 하겠다는 게 네네. 정부의 생각으로 제가 그러니까 알고 1월 있고요. 말까지 네네. 끝내고 네네. 더 이상 이제 정부는 일을 해야지 네. 이런 시비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도 그 시기쯤 나올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내란 청산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될 것이며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내란이 끝났다, 종식이 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3대 특검 조사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예. 그에 따른 기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1차는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심 재판이 말씀하신 대로 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런지는 현재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더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관측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예. 그래서 재판 결과까지를 보려면 1심, 2심 또 최종 확정까지 시간은 좀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이제 특검 수사라든가 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내년 1, 2월 지나면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행안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요. 네. 행안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강점을 둔 거는 어느 분야일까요? 네. 내년도 예산이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네네. 이재명 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입니다. 1조 1,500억이 네.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한 24조 원 정도 발행이 되고 지금까지의 이제 연구 결과로는 네. 한 30% 정도의 그러니까 발행액에 비해서 30% 정도의 이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7조 정도의 소비 창출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내수와 또 경기 회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었던 게 국민성장펀드. 네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행안부에서 네네. 네, 관심을 갖고 예산안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행안부 예산은 아니고요. 네네. 예, 주로 이제 산업부라든가 네. 그다음에 과기부 뭐 이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AI 그 민주정부 예산을 네네. 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 AI 전환과 관련된 네. 예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특히나 그 AI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네. 화재 사고 때문에 네.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네네.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 센터의 재난 그 복구 시스템, 그러니까 DR이라고 그러죠. 예, 그 DR 시스템을 확충하는 이 예산도 요번에 이제 그 예산 편성 후에 네네.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 예산안에 대해서 근데 여야가 이견이 커가지고 지금 뭐 연일 나오는 보도는 과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정자원 화재 사고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 재난 대비 예산은 야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네네. 10대 과제가 뭔지 또 선정 기준은 뭐고? 우선순위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네. 뭐 10대 과제의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네. 우리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이 워낙 그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뭐 지방자치에서부터 예. 또 지방 경제, 뭐 조세, 재정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혁신. 뭐 이런 것도 있고 AI 민주정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 분야가 상당히 크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맡고 있어서 그런 영역들을 그러니까 뭐 두루 해서 10개의 이 망라해서 네네. 10개의 핵심 과제를 뽑아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여의 힘, 연대의 힘, 또 혁신의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뽑았고요. 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 그러니까 국민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10개의 과제 중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네. 그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주목이 되던데요.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부처도 아예 신설이 돼서 행안부 내 사회 연대 경제국 네, 국단위로. 부서 신설을 했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네네.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예산을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버리고 사실상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사회연대 경제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살리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정책 분야로 생각을 해서 예.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있을 때는 과 수준의 이 추진기구였는데 지금 국장
그러니까 국 수준의 수준으로 이 그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던 게 앞서 또 얘기하셨던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네네. 디지털 정부 혁신실에서 인공지능 정부실로 개편이 됐는데 이게 이제 네네. 정부의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체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이제 된 건가요? 공공 AI AI요? A 전환, 그러니까 네네. 그 공공 AX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이 전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부 시스템을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네. 이렇게 전환시키는 임무가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AI 관련 기능을 이제 그 기획하고 활용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뭐 이런 그 3개 축으로 재정비해서 네네. 인공지능 정부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AI 정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계속돼 왔던 게 그러니까 보안과 또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그 보안을 강화하고 또 인프라 확충하는 그런 역할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기부하고 기재부에서도 네네. AI 대전환 TF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연계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과기부는 이제 AI의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두루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산업부의 그러니까 산업 AI 전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AI 신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기재부는 이제 우리 행안부가 하는 정부 AI, 그러니까 공공 AI까지를 전부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그 AI 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예산 지원 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장관께서 직접 또 현장을 갔던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이 유인 범죄. 네, 가장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나가지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린이 그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우선 지금까지 이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112 신고가 오면 이제 코드 1이 아니라 코드 2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코드 2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코드 이 1이냐 2냐 3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범죄를 코드 1으로 이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 이제 총력 대응을 하고 엄정 수사하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 어린이 그 교통안전구역 말고요. 이 아동 보호구역을 등하굣길에 확대를 해서 그 구역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데 확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워킹 스쿨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이제 이 외진 이 등하굣길을 통해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직접 동행해서 그러니까 이 보호해주는 그런 워킹 스쿨버스 제도도 그러니까 이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아,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지금 코드원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내년부터가 아니라 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미 아, 11월 이미 초서부터 11월 초부터 이달 네, 초부터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교통보호구역으로 보통 스쿨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동보호구역으로까지 네, 확대가 되는 거고. 네. 아동보호구역은 그러니까 네. 이 스쿨존은 네. 교통사고를 위한 거인데. 그다음에 범죄 위험이 있는 네네. 곳은 아동보호구역을 네. 설정해서 네네.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이 이제 나뉘면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새로 설치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오는데요. 네. 이 지금 우려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비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행안부의 외청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네. 지금도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을 너무 방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리실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만 그런 민주적 통제 수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소청의 사법 통제 권한에 비하면 아주 뭐 이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권한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조직이 커져서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지훈이와 편의 차량을 이용해 남산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알록달록한 낙엽을 직접 만져보고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며 쌀쌀하고 차가운 늦가을의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지훈이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 저도 너무 기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도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지금 철원은 영하 5.1도, 파주 영하 4.9도로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인제에선 산불이 발생해 지금도 진화 작업 중인데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춘천 11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비교적 온화한 늦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연히 이 질문부터 해야죠. 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공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구나.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사실은 이 정치적 사안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아, 좀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줄래? 니들이 싸우는 거는 네.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이제 사건 발생 6년 7개월인가 뭐 이 정도 네, 걸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법부는 이제 이게 무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2,000건이었다 뭐 이런 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변명같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은 너희들이 중간에라도 합의 보고 취하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법부의 이런 생각이 전 있었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형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정치적 파장 그리고 한쪽에서는 환호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준엄하게 꾸짖대 그리고 벌금도 세게 때리되 의원직 상실은 피하는 요쪽으로 간 것 같은데 네, 네. 글쎄 저는 뭐 이 결과 뭐 이걸 듣고 제가 뭐 누구의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게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면책 특권이다. 이건 저항권이다. 이거 다 인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민주당의 독재, 입법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도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벌금이 지금 뭐 몇 천만 원씩 나왔는데 이거는 사과부터 제대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이제 쪼개기 선고를 사실 한 거잖아요. 쪼개기 선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 형량 구형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건데 또 이제 그것도 또한 분리해서 선진화법과 이제 다른 법 분리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늘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하는 지적하는 게 왜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좀 정치가 해라. 우리한테 좀 짐 좀 그만 지우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당신들이 정치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이거 안 하겠다고 한 걸 위반한 거는 우리가 그거는 구형을 하고 선고도 하겠다. 다만
너희들의 배지를 떼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이거는 알아서들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이 법을 만들었으니 좀 지켜라. 앞으로는 좀 잘 지켜라. 막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사법적인 유죄지만 정치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전 너무 그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것 그 당시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했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네. 공수처가 네.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당은 공수처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밀어붙인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야당은 그걸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양당이 이렇게까지 소모전을 해서 했던 것들의 정책과 제도와 법안의 결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숙고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좀 기억이 오래되셔서 다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야의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3+1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다 민주당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의견이 다른 정당이 뭐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판결의 의미도 그거예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리적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제 기능하느냐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짚어봐야 되지만은 네. 이게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여당만 독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5분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5분의 3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5분의 3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야당들이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때는 좀 숙고를 해봤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뭐 국회 막 뭐 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고 이게 이제 정당했느냐 다시 한번 좀 이게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아니 그것도 네. 짧게. 네. 근데 그 맞아요. 공수처 지적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그 진보당 그때 이제 정의당 막 바른미래당 끌어들인 게 당신들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해결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수 정당에 그걸 보장할 테니까 공수처법을 통과해 달라고 이제. 사실 여당이 꼬신 거죠. 당시 민주당이 꼬신 거지. 근데 여기에 그 구소정당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이제 간 건데 마치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공수처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난리를 쳤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입장 뭐 당연히 크게 엇갈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입장들은? 네,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아전 인수 뭐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이거는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해가지고 만약에 유죄 나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사과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송구하다. 이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 뭐 지지자들이야 뭐 인정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아니 뭐 폭력적인 부분은 반성해야죠. 뭐 여야가 어쨌든 저는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의도가 어쨌든 간에 물리력이 동원됐다는 점. 특히나 이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발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의사당 안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네. 결코 민주주의를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 해서 원칙에서 나온 여야 합의의 법안인데 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악법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항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과를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선에서 저는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좀 절묘한 선에서 그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항소할까요? 검찰이나 아니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어제 우연치 않게 어제 저녁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좀 더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항소 나경원 의원도 하고 검찰도 항소할 것 같거든요. 항소해서 다퉈보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이 항소 여부가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검 예규에 보면은 형량의 2분의 1 이하 이상이면은 이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되지만 이하면은 하는 걸로 기본적이자 나왔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못 미치죠. 벌금이 나왔으면. 그래서 항소할 만한 명분이 있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또 내로남불이다 무슨 얘기다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소할 조건이 됐고 저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그렇게 무죄가 안 나온 게 좀 유감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송원석 대표도 그렇고 다 항소하셨으면 좋겠다. 예. 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도 논리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지금 예규에 있다고 이번을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게 지금 새롭게 온 더더군다나 이제 중앙지검장 이제 아까 물론 이제 이거 이제 관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대검이 하든 안 하든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하고 어떤 사유로 안 할 것이냐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논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판결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느냐 여부였는데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마 나오겠어? 뭐 설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겠어라는 게 주류였어요. 그동안의 재판부 사법부는 이런 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다. 뭐 뇌물이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근데 일말의 불안감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다. 예,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근데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요건과 별개로 다음 주에는 추경호 이제 전 그러니까 원내대표 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그런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12.3 비상계엄, 그쵸.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밤이 다시 옵니다. 해필이면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다 국민의힘에는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파도가 올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특검이 지금 10명 가까운 의원들을 지금 기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12월 2일 날 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건이 또 지금 대기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뭐 부담스러운데 근데 패스트트랙 건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개헌저지선 만일 이걸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사법의 정치화가 저는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들 거는 왜 백혜련하고 그 또 한 분 있죠. 검찰 출신 원주 지역구 의원 송교 의원인가 하여튼 그분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봐주기를 했느냐. 나머지 박범계라든가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나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결과도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건데 검찰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단순 폭행 가담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도부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단순 폭행 가담자들을 이까지 투입했던 이른바 그때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지도부는 뭐 했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형평도 좀 있어가지고 민주당 의원 재판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 이른바 의원직 박탈령이 내려졌다? 아마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걸 재판부가 좀 고려할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이거는 이제 최이배 의원 감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요거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회의를 열지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폭행, 공동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벌금 500만 원은 국회법 위반일 때만 이게 의원직 상실이지 여기에서는 벌금이 나오더라도 5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민주당 쪽은 그거는 대상이 아니다. 의원직 상실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고 이상 집행유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가능성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벌금의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같은 사안으로 볼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얘기는 그런 민주당이 어느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일 국민의힘이 이쪽에 의원직 그 상실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지금 보면 그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그 의견을 물었잖아요. 여론조사 투표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걸로 나왔는데 질문을 계속 드려봤어요. 저희 프로에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들께 되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당원 당규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될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켜졌죠. 아니 이건 빌드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 대표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박찬대가 이겼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 대의원의 가치와 이 권리당원의 가치가 그때는 20대 1이었는데 지금 이걸 1대 1로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럼 뭐 이거는 불문가지죠. 이건 질문해 볼 이유조차 없는 건데 왜 근데 이때 바로 안 하고 갔을까? 이거 좀 여론 한번 들어보겠다는 건데 아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높여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권리는 더 이상 보장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답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80%가 잠깐 의심스러워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일종의 약간 그 조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나오면은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부담될까봐 심리적 조정을 해준 것 같은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휴지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슬쩍 묻어가기로 한 거는 진짜 이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왜 이렇게 정 대표가 자기 정치하냐는 그 비난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 시점 갖고도 지금 말들이 나와서. 저는 결과 또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제 명분도 얻었잖아요. 아니 권리당원들이 80%가 우리 거 해달라고 하는데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당대표 연임, 그다음에 총선 공천 이른바 꽃길을 깔아주는 거죠.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게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1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원래 이제 이런 투표는 권리당원은 민주당은 6개월 이상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원 투표가 아니라 그냥 의견 수렴이다라고 해서 이제 된 거잖아요. 투표율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투표율이 16.8%. 5명 중에 1명도 아니고 6명 중에 1명 정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투표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투표하면은요. 절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좀 있으면은 그리고 관심이 좀 떨어지면은 40% 안팎 정도 하거든요. 근데 16.8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토도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본인이 쓱 뭔가 밀어 넣어가지고 본인 자기 정치하는 것에 대한 약간 반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업보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는요 이재명 전 당대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당원들 권리 강화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당원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방식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전당대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우리가 줄여서 전당대회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대회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름은.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당대회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예. 근데 대의원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표가 등가성이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인정해 왔는데 대의원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름부터 바꿔라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드려야 될 게 저는 이제 심리적 조정이라고 했고 권리당원의 심리적 비토라고 했는데 그건 그 중간 어디인가에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지금 그 대의원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왜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대의원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반이다 보니까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딴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의
그 목소리와 비중을 좀 높여줘야지 전국 정당이 되고 일종의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대의원제 도입이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계속적으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이걸 더 받아들여 주게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권리당원의 35%가 호남에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가 상암인데 자꾸만 무슨 행사만 있고 하면 호남에 가서 상주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지역 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대표성이 정당 대표성이 지역 정당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런 좀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너무 기반한 목소리들이 과대 표집될 때 그 정당이 지금 맨날 국민의힘 보고 당신들 영남 자민련으로 갈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지금 다시 회기를 꾀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민주당 정말 민주당 사랑하는 구성원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어제 좀 얘기가 계속 보도가 나왔죠.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하겠다고 지금 고발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고발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접하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몰랐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곧바로 즉답으로 몰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박수영 원내대변인도 했고요. 이게 김기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좀 질문을 했는데 논의를 했고 당연히 보고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게 12월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시간이고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방의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 이슈라든가 조희대 이슈를 저는 일종의 다크 이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처리는 해야 되는데 대놓고 처리하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처리하면 중도가 좀 이탈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 가는 이슈는 맞아요. 다크 이슈 성격인데 이거를 지금 대놓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게 되면 좀 세련돼야 되는데 저는 세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그 18명 검사 징계를 밀어붙이고 할 때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갑자기 또 저 민주당 수뇌부라든가 또 이제 여권은 박철우 이 사건의 공소 포기를 약간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박철우 지검 부장을 지검장 임명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약간 여론적 괴리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당에서 좀 세련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 원내 지도부는 진짜 잘못하면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강성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처리했을 때 나중에 당원들이나 당원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좀 칭찬받을 거고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이런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엇박자가 괴리가 계속 나다 보면은 사람들은 보겠죠. 이게 진짜 정부 여당 맞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여당에서 사건을 좀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나갈 때 G20 포함해서 이제 순방 나가는 그 당일부터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사실 정청래 대표도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법사위원들의 자기 정치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당연히 있겠죠. 뭐를 하든 전략이란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가 뭐 여론도 그렇고 안 좋은 이슈예요. 뭐 이거 계속 뭔가를 하면은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항명이 맞냐. 저는 이거 뭐 법조인들도 얘기하는데 이건 소송 가면은 100% 검사들이 이긴다. 이거를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확전을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법사위원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왜 자기 정책은 뭐 정청래 대표의 뜻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그 민심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있고 자기도 1000번 이상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지금 검사들 싹 다 징계해라.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맨날 올라오니까 거기에 지금 뭐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가 결국은 될 거예요. 예. 지금 그 검찰 인사 갖고도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검사 대검 반부패부장 임명을 했고 또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차장검사 서울지검의 차장검사로 임명하신 분. 네네. 네, 정 검사님. 정홍원인가 하여튼 뭐. 네네. 지금 이제 이 인사를 두고도 결국은 이제 뭐 보은 인사란 말도 이 정도는 좀 순한 버전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선 인사 폭거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인사를 계속 하겠죠. 본인의 법무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겠죠. 이미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제는 가면 가야지 뒤돌아가면은 이거 네네네. 오히려 큰 파장일 것 같으니까 네네. 그냥 고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부패 부장으로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지검장을 지금 앉혀놓은 거고 네. 게다가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대장동 수사 1기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1기팀과 2기팀이 다르잖아요. 1기팀은 문재인 정부에 구성된 거고 네. 2기팀은 윤석열 정부에 구성되다 보니까 앞뒤 말도 다른데 1기팀을 이끌던 사람을 갖다 놨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사건은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 면소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우리 현행법상 사법 형사 체계에서 이거를 드랍을 시킬 수 있는 건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위헌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가 그 법의 조항이 사라지거나, 세 번째가 사라지거나가 바로 면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포기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4가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설마 되겠냐고 했는데 하나는 공소 포기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됐는데 이게 공소 포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도 봐요. 왜냐? 일기를 이끌던 검사가 가가지고 이거 공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경우는 공소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인사가 저는 너무 나갈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론의 역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잠깐 제가 거론했던 분이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시까지는 기억했는데. 저도 정시만. 네, 말씀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이제 검사들 연어 뭐 회유, 술파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메시지는 어쨌든 검사들의 소위 말하는 항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여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안타깝다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누군가 유배를 가고 법무유배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수원이 아니라 다 유배를 보내서 유배 가 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중용을 하고 이게 윤석열 정권 때도 친용검사들 다 그렇게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 싹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정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뭐가 됐든 참 이게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니까 이제 검찰의 이제 정치화 이런 게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그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서서 인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사가 나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다 쳐내지 않고 검찰의 여러 사람들을 좀 중용하고 화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여권의 비난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사람, 우리 사람을 앉혀가지고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확전은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정성호 장관도 지난번에 국민을 생각해서 조직의 안정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징계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사람 좀 더 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뭐 요 시그널로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검찰발 소식들이 워낙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 장관의 인사가 또 추가적인 인사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의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론스타 얘기 이번 주에 안 하고 가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셈이 돼서요. 네. 누구의 공인지 한때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아이 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 공인에 네 공인에 따지는 게 좀 유치해 보인다라고 좀 그렇고 시작을 이제 뭐 솔직히 김민석 총리가 나오셔서 긴급하게 발표해서 저는 긴장했어요. 사실은 뭐 총리까지 나와서 그날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랬는데 되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과라고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 전 장관이 또 반발해서 밥숟가락 얹지 마라 그런 건데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 2012년에 이제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재명까지. 네. 정부만 5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역할을 했겠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고생했다. 그냥 한마디 총리가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빠지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고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운이 좋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로 보인다고 하니까 네. 김준일 무슨 무속이냐 막 그러면서 엄청 비판받았는데 그게 이제 영화 대사거든요. 그게 범죄와의 전쟁 영화 대사인데 어쨌든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유치는 이명박 정부가 준비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개최는 준비도 또 했지만 개최는 문재인 정부가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이제 막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잘하셨다. 이제 그만하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민주당은 이게 사실 몇 년도 안 되는 것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나? 한때 생각해 보시면 그 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 사실 산자부에서 발표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민주당 그때 뭐라 그랬어요?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이거. 그냥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거 지나온 과정이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한동훈 대표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정부가 뭐 잘 안정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론스타 국제분쟁위원회가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걸 또 한 데다가 제가 보기에 가장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좀 한동훈 대표에게 공격 포인트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에요. 이분이 국정상황실장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당시 이제 변호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산자부에 아마 그 비상임 무역 자문위원간에 뭐 통상 자문위원간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로 이건 승소 제로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건 우리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빨끈한 건 당연한 거고 앞뒤 얘기도 안 맞는 거죠. 이 정부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한 게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을 그냥 조금만 인정을 해주고 이거는 공동정부의 몫이었다고 그러니까 전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함께 이룬 얘기했다고 하면 뭐 박수 받을 일이었는데 독식하려다가 자꾸 요새 오세훈 시장을 너무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식하려다가 좀 김민석 총리가 삐끗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야당이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비판 섞인 얘기를 뭐 당론은 아니었어도 이제 우려를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통계를 보면은 503건에 72년 이후로 50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뒤집어진 게 25건이고 완전히 다 이긴 거는 8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 뭐 1점 몇 %네, 6%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이게 왜냐면 지연이자가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지금 1,200억 정도 지금 지연이자가 우리가 또 졌으면 더 추가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당이 우려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뚝심 있게 어쨌든 본인은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인 건 잘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고 만약에 근데 이게 또 졌으면은 또 한동훈이 또 혈세 낭비했다 엄청 욕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결과로 보여주고 그냥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보면 요새 한동훈 전 장관 전 대표 지금 굉장히 보도에 확실하게 지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예, 이번에 그 론스타 건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보이기에는 한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 이 론스타 사건 이게 승소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란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심지어 뭐 누구죠? 김민수 최고위원이었나? 이게 역대 정부에서 다 한 거지. 이게 왜 한동훈 공이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진짜.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가 하나로 해도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상대를 하기가 버거운 마당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첫 번째는 그 장동혁 대표가 다음에 뭐 공천 기준 이거는 얼마나 민주당하고 잘 싸우느냐 이재명 정부랑 잘 싸우냐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은 무언으로 얘기하고 야 지금 나만큼 잘 싸운 사람이 있어 지금? 나 공천 안 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몸으로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흥분 상태인 거 맞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 뵙기도 했는데 한번 뭐를 설명하려면요 한 20분 동안 본인 얘기를 막 이게 무슨 일인지 잘못된 건지 막 저를 붙들고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고 내가 이거는 여기서 정치적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대여 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있으면 꽂았을 판인데 좋은 지금 화력도 있고 그 자원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를테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야권이 흡수하고 있습니까? 지지율을? 그건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리, 그 불일치를 왜 이런 일이 나오냐 그러면은 야권이 뭔가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지방선거가 7개월,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더 전선을 확대하고 뭐 당의 결집도도 높여야겠지만 외연 확장도 확장이고 더더군다나 당의 전선을 더 폭넓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화력을 더 보태주는 사람에게 더 말하자면 기름을 좀 부어주어야 되는데 물을 자꾸 끼얹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뭐 단계 논란 다시 나오고 뭐 당원 게시판 논란 다시 나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여권을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고 그런 화력과 자원이 집중된다면 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봐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사실 어찌 보면은 네. 그 범여의 일원으로 보이는데 자꾸 뭐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합치가 되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1대1 구도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 관련 발언을 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지금 사퇴 반려됐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키웠다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김혜지 의원은 지금 사실 그 당사자 상대로 해가지고 또 네, 고소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딴지일보 게시판에 뭐 민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강성이잖아요. 근데 징계 같은 거 할 때는 칼같이 합니다. 뭐 일단 최강욱 의원의 뭐 이를테면 발언들, 이제 조국 혁신당 가서 이제 세미나 가서 한 발언들이라든지 뭐 여러 뭐 당내 징계 사안이 있으면요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굳이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가 좀 필요하면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박민영 대변인이 어쨌든 청와대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한동훈 대표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당 미디어 대변하는 사람들 한동훈 다 싫어하는 건 아는데 거의 이제 조롱에 가까운 막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게 그 용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뭐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네, 뭐 해야 돼. 그 증오 바이러스가 제가 보기엔 감염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제일 잘 때리는 박민영이를 왜 잘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비춰져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대변인이 되면은 이렇게 훌륭한 KBS, 국민의 방송 KBS 아니면 뭐 저 종편 뭐 이런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야지. 전 듣도 보도 못한 뭐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감동란 TV라는 개인 유튜버에 지금 나가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런 데는 원래 그 진행자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얘기에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다 동조한 것처럼 비치거든요. 네. 그럼 왜 거기를 나갔냐? 대표부터 장동혁 대표부터 이상한 유튜버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당의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다 잘못됐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부터 지금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민심을 얻을 것인가 중도를. 근데 계속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하고 일체 만들고 지금 뭐 저기랑 정광훈 목사랑 손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당이 그냥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나는 장 대표의 전 전략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바둑 경우에도 아생 연후 살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상대를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 논법에서도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킨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나간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맞고 시기적으로 봐도 연말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지지층 최대 결집하고 새해부터는 이제 중원 확장에 나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는 저는 이 얘기는 전략적으로도 또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지만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요. 우리 사회 특히나 지금 전작년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발화점에다 또 불을 끼얹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온당하지 않았는데 네. 당 지도부가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이제 조기에 끊는다고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이게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엄중 경고에서 끝나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대표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언론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네. 좀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나중에 장애인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됐을 때 공당으로서 이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총리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관권 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까지 가야 된 상황이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이거에 고발이 돼서 김민석 총리가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 뭐 시정 관련해서 종묘도 그렇고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이게 관권 선거다 뭐 주장하는 건데 총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총리는 원래 특히 이제 내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내고 우려를 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뭐 지금 뭐 트집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한강버스도 그렇고 종묘 뭐 거기에 세운상가에 140m 고층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다 논란이 있고 우려가 되는 거면은 총리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오세훈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고발하는 거는 좀 과하죠. 예. 근데 저도 고발은 과한데 이게 어찌 보면은 선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자꾸 선거용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므로써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거 말하자면 정치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건데 김민석 총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른테면 종묘 문제도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절충선에서 자치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처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기가 끊긴다. 하늘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정부가 이게 갈등 조정을 해야지 이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갑자기 또 무슨 뭐 한강버스 자초됐는데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현장을 순시하고 이 재난 현장도 아니고 물론 사고 현장이지 그게 그렇게 민방위복까지 입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지선을 앞두고 네. 양당 모두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프레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서로의 시발점이 되고 어찌 보면은 지선 전쟁으로 돌입하는 하나의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선거 전국이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이제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야. 시간이 애매하지만은 좀 많이 애매하네요. 예, 많이 애매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심한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도, 대전 1.2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고요. 파주는 영하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2도, 춘천 11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비교적 온화한 늦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사건 Y에서는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어떻게 발생했던 건가요? 네, 지난 2019년 4월이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를 벌이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고요. 멱살잡이를 하는 등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건입니다. 당시 국회 방호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그 속칭 빠루라는 장비를 사용도 했고요. 네. 당시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이를 들어 보이며 항의를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어제 나온 1심 선고 결과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주요 인물들의 1심 선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당시 당대표는 벌금 1,900만 원, 송원석 의원은 벌금 1,150만 원이 선고되었고요. 네. 함께 기소된 이만희 의원은 벌금 850만 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분리해서 선고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는 2천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두 국회법 위반으로는 모두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을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법 위반으로 나눠서 각각 벌금이 선고된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의원직 상실 때문입니다. 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요. 벌금이 5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 정치인에게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면 사실 처벌도 종합적으로 해서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어느 특정 범죄로 뭐 벌금 얼마를 선고받았다 이런 것은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네. 네, 나경원 의원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뭐 분리선고가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 2,400만 원 벌금 중에 뭐 국회법 위반은 뭐 얼마인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임의로대로 1,400만 원이 뭐 국회법 위반이다. 뭐 100만 원이 뭐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효과가 좀 강력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분리 선고를 하였습니다. 네. 자, 1심 법원이 판결에서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 범행으로 봤다.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했다. 또 국회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에서 면책 특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검찰 구형량보다 형이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법리적 좀 참작 사유와 또 정치적 또 현실적 고려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물론 뭐 피고인들의 범행이 좀 방식이 폭력적이고 그래서 유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개인적 비리나 이권 개입은 아니죠. 어찌 보면 야당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 좀 크게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은 국회 그 방해죄와 관련한 적용된 첫 사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처벌보다는 향후 재발 방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몸싸움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중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법안 접수 자체가 무산되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건이 2019년에 발생을 했는데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네, 사실 보통 형사재판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연되었죠. 네. 일단 이 사건 그 피고인이 26명입니다. 사실 단일 사건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재판을 한번 열려면 일정 조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그 핵심 증거로 국회 뭐 CCTV랑 방송사 촬영 영상 등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가?
또 뭐 접촉을 했을 때 이게 단순 접촉인지 아니면 폭행인지 등을 일단 초단위로 멈춰서 증거 조사를 하다 보니 증거 조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재판 초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좀 미뤄지기도 하고 네. 또 중간중간 뭐 총선,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또 미뤄지는 등 이런 여러 사정이 복합되어서 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심 선고로 일단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 당사자들이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다 좀 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사법부도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사법 독재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분리 선고를 통해 좀 형량을 조절함으로써 그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장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또 추후 형선고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좀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고 직후에 나경원 의원에게 기자들이 항소 여부를 묻자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검찰 측 입장이 나왔는지 또 향후 항소심, 상고심 빨리 진행될까요? 일단 아직 검찰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는 뭐 징역 2년 또 황교안 의원에게는 또 징역 1년 6개월 등의 어떤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벌금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래도 1심보다는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심에서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뭐 CCTV 등 영상 분석이나 행위 특정 은 모두 끝났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1심이 6년이나 걸렸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이어서 당시 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 공판이 28일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일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이 있게 될 텐데요. 네. 이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징역형을 구형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구형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결심하고 한 1, 2개월 후에 선고기일에 잡히게 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빠르면 올 년 말 아니면 내년 1월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일부분은 왜냐하면 의원들의 그 행동 양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회의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의 죄책은 없다고 본 것이죠. 네. 다만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몸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폭행, 뭐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보다 좀 부담이 조금 덜한 것이요. 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 되어야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벌금형을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회법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좀 다소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아이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